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중국 물가 지표가 발표됐고 좀 그 숫자가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가 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여기 대전에 조찬 강의가 있어서 왔고요. 강의 끝나고 이 호텔 객실에서 일단 이 즉시 분석 해드리고 가려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물가 지표가 발표됐고요. 바로 0.8%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마이너스 0.8%의 의미는 뭐냐면 근래 들어 중국 물가가 0%대를 기록하다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3,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가 그래도 플러스로 언제쯤 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최저 수준으로 마이너스 0.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CPI가 마이너스 0.5를 기록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도 최악이었습니다만 기대보다도 못 미치는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거다라는 그 우려감을 갖게 만드는 마이너스 0.8%가 발표됐고요. 또 이 생산자 물가 PPI가 소비자 물가를 결정짓는 선행 변수다라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왔죠. 생산자 물가, 제조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2, 3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당장 이 소비자 물가가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 것처럼 역시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 2.5%로 여전히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도 플러스로 당장 전환되긴 어렵겠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물가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는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가 내내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고물가 때문에 걱정인데 중국만 나홀로 저물가 때문에 걱정이다. 디플레이션에 늪에 빠질까봐 걱정이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현실화라고도 거의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실제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가계의 소비가 그만큼 위축됐기 때문에 안 팔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잘 팔리면 가격을 왜 떨어뜨립니까? 그런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중국 물가가 굉장히 안 좋다. 디플레이션 현실화다라고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래프가 딱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짧은 구간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역시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게 지금 딱 안 나타나는데 짧은 구간의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냥 이게 잠시만요. 넘기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짧은 구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만 본다면 지금 마이너스 0.8%를 기록한 것은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한 이렇게 낮은 물가 상승률을 뭐 팬데믹이나 뭐 이런 때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가 힘들 만큼 없을 만큼 그런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이 구조적으로도 뭐 22년에도 우리나라가 6%대, 미국이 9%, 또 독일이나 영국이 10%, 11% 이런 고물가를 만날 때 중국은 고작 2.8%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물가 기조마저도 2%대에서 1%대로 그리고 0%대에서 또 마이너스로
확실히 레벨 다운 되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진단을 해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이게 단기간 안에 갑자기 1이었다가 2가 되진 않아요. 좀 구간을 지나면서 2, 구간을 지나면서 3이 되잖아요. 2.8에서 단기간 안에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냥 통계적으로만 봐도 임피리컬하게만 보더라도 이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당장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PPI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생산자 물가가 여전히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기가 어렵겠구나. 또 한 가지 함의를 드린다면 23년에 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2.5%는 이게 왜 얼마나 심각한 낮은 물가 상승률이냐면 23년 1월에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2023년 1월의 물건 가격이 2022년 1월보다 떨어졌는데 22년보다 23년 물가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 가격에서 또 한 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가격 지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서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수 있듯이 물가를 가지고 경기 상황을 진단할 수 있어요. 물가는 그 경제의 가격,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 경제의 가격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디플레이션 우려가 중국 경제, 중국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시는 것처럼 23년 1월까지만 해도 중국의 증시가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덩달아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봤을 때,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봤을 때 중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타까운 영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어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중국과 달리 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 증시 날아가고 미국 증시도 좋은데 유독 중국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1월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을 보아도 미국 증시도 괜찮고 한국 증시 뭐 세계적으로 많은 증시들이 괜찮았는데 여기 중국 증시가 빨강색이죠. 100을 기점으로 이렇게 22년 뚝 떨어지고 23년에서도 또 한번 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100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져서 지금 80 정도의 지수로 봤을 때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보면 결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좀 뭐 가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중국 경제가 과거의 고성장은 못하겠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중국 시장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되는 거예요.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다 빠져나가면서 중국 자본시장이 출렁이는 겁니다. 기업들도 빠져나가고 자금도 빠져나가고 내수는 위축되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중국 경제가 왜 그럼 디플레이션에 빠졌는가를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현상인데요. 중국의 실업률을 발표하는데 전체 실업률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중국 경제가 나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역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 이 8월 15일이었죠. 전 명확히 기억합니다. 그때도 이 중국 실업률, 청년 실업률 발표를 즉시 분석하려고 데이터를 기다렸는데 아예 청년 실업률이 역사상 정점을 갱신하다가 아예 8월 15일 날에는 7월 실업률을 발표하지조차 않았죠. 미발표해버렸죠. 그만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중국 청년 실업률은 갑자기 또 14.9%예요. 이것은 어쨌든 통계적인 의심을
같게 만들죠. 근데 저 음모론을 펼치는 걸 안 좋아해서 음모론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청년 실업률이 이 14.9%라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좋은 실업률이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할게요. 굉장히 높은 청년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경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발표하지조차 않았을 정도면 오랜만에 발표한 이 지표는 좀 의심을 갖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음모론적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발표한 이 숫자도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22년 그 글로벌 인플레가 발생하고 긴축의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의 실업률보다도 높다라고 한다면 중국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신규 소비가 또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을 떠나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의 실업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보세요. 채용 박람회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채용 사이트 자오핀이라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굉장히 재밌는 조사가 있었어요. 사무직 노동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중국 사무직 노동자들이 이번에 설 그 춘제를 앞두고 보통 연말 보너스를 받잖아요. 근데 그 연말 보너스가 줄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이 응답자들이 예상한 그 보너스 평균치가 뭐 한국 돈으로 한 128만 원 정도 됐었는데 전년보다 18%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 사무직 근로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보너스가 줄고 있다라는 것도 고용 시장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가를 좀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을 알 수 있겠는데 그 모든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안 좋다라는 것을 숫자 하나로 표현해 본다면 그게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작년이 5.2%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4.6%로 성장률이 또 한 번 0.6%포인트나 뚝 떨어질 것으로 IMF는 전망을 했고요. 간혹 중국 경제를 볼 때 아직 4% 성장률이면 괜찮다. 고성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경제를 2024년 성장률 이것만 쪼개놓고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쪼개놓고 제가 어떤 표현을 합니까? 스냅샷으로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다면 경제는 스냅샷으로 보는 게 아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4.6%, 한국 경제 성장률 2%, 중국 경제가 훨씬 고성장하는데 중국 경제 걱정할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처럼 고성장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8%, 9%, 10%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공장을 증설했는데 공장 가동이 안 이루어지고 공장을 폐쇄하고 뽑아놨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가 우당탕탕하는 거거든요. 경제는 스냅샷으로 사진 찍어서 보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플로우를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때 14%에서 9, 8, 7, 6으로 떨어져서 5, 4로 떨어지는 장기적으로는 3.4%까지로 떨어지는 중국 경제가 소위 제가 경제전망서에서는 꼬꾸라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런 펀더멘탈 자체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현상이 중국의 물가 상승률을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으로 만드는 상황이다. 제가 지난달까지는 디플레이션 우려라고 표현했지만 지금부터는 디플레이션 현실화라고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도 24년 경제전망서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현실화, 제가 전망했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진단 내려볼 법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그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디플레이션에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상황,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놓이게 된 배경은 뭡니까? 배경은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거시경제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전에 이렇게 성장률이 높던 시대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리고 리오프닝 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러니까 뭐 종종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스냅샷으로 보면 중국의 소매 판매가 7.4%로 아직도 견조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같은 숫자를.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에서 어떤 숫자로 변화되는지, 10.1에서 7.4로 떨어지는지, 그런 흐름을 보시는 게 경제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고정자산 투자예요. 쉽게 말하면 기업의 투자입니다. 기업의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공장 증설, SOC 건설,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근데 한때 35% 혹은 뭐 20%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고정자산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그냥 장기적으로 레벨 다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4년 1월에는 3%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가 떨어진다.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소매 판매는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지금 보여드렸던 고정자산 투자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이걸 두 개 더하면 뭐예요? 이게 내수예요.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고정자산 투자를 좀 쪼개 볼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공장 투자, 설비 투자는 제조업 투자라고 좀 일컬어 보고요. 그 밖에 더 중요한 것,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개발 투자, SOC 투자, 이런 영역이 정말 줄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줄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렇지만 2022년, 23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국면에는 건설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신규 인허가를 안 받아요. 신규 착공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건설사들이 추가적인 건설 공급을 안 해요. 그러다가 경기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이 그려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건설 인허가를 안 받고 착공을 안 하고 준공을 안 하는, 그러다가 결국 실제 공급이 2, 3년 후에 부족해지면서 또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또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또 많은 기업들이 인허가 받습니다. 또 건설 사업 뛰어듭니다. 대출 영끌에다가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또 과잉 공급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는,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이 해석될 수 있겠죠. 이렇게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의 배경에는 중국 내수 경기가 위축돼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또 한 가지 변수가 산업 생산이죠. Industrial Production. 그 규모도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 조금 회복되는 듯한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게 뭐 진단하기로는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 리오프닝이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인 거죠. 그런 흐름까지 생각해 보면 중국 경제가 뭐 견조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근거, 제가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는 이 그래프가,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제조업은 여전히 50, 이 기준선이 50이죠. 50이라는 기준선을 밑돌고 있고요. 여전히. 비제조업,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지지부진하게 50에 붙어 다닙니다. 이렇게 중국 경기가 서비스업, 제조업 같이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은 내수 경기가 단기간 안에 회복되기 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디플레이션 현실화되는 국면에 그렇게 오게 된 배경은 중국의 내수 경기가 위축돼서고, 또 한 가지가 중국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는 또 한 가지 변수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서다라고 했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고 디플레이션 상황이고 중국 경기 둔화고, 이 세 가지 변수가 중국 경제로 하여금 통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요? 완화적으로 만들게 유도해요.
금리 인하를 유도해요. 지급 준비율을 떨어뜨리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더 경기 부양시키게 물가를 정상화 올리도록 물가를 올리도록 부동산 경기를 좀 회복시키도록 또 경기를 부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다 뭐예요? 금리를 인하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도해요. 근데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 코로나19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지했는데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디플레이션은 오히려 심화되니까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유동성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택가격의 변동을 보시면 하락한 도시가 초록색이에요. 상승한 도시가 빨강색입니다. 뭐 상승한 도시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승하는 도시가 줄어들고 있고 하락하는 도시가 많아지고 있죠.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 눈에 띄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 규모별로 봐도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23년 끝자락으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주택가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리를 인하해도 지급 준비율을 낮춰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말을 듣지 않는, 그리고 그게 디플레이션을 또 유도하는, 또 중국의 경기 침체를 또 유도하는 그런 변수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준공, 신규 착공, 면적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경기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자본시장, 자산시장이라고 보겠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의 신규 착공이나 인허가를 덜 받게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벽돌의 수요가 줄어요. 모래의 수요가 줄어요. 건설 현장 사업이 주니까 일자리도 줄어요. 그러면 결국 소득도 줄어요.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산 시장과 어떤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다만 실물 경기와 자산 시장이 같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제가 수천 번 강조하고 있는데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국이 금리도 낮은 금리를 유도하지만 정책 금리를 LPR이나 다 지급 준비율도 또 추가적으로 조정해요. 계속 낮춰요. 지급 준비율을. 은행아 돈 갖고 있지 마라. 지급 준비율을 10%만 갖고 있어라. 7%만 갖고 있어라. 많이 갖고 있을 필요 없다. 더 많은 돈을 공급해라. 무리하게라도 돈을 공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없고 유동성 함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를 전망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 경제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독자분들은 중국 경제 걱정할 것 없다. 한국 경제나 걱정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를 일괄적으로 제시해드리면 IMF는 5.2에서 작년, 올해 4.6으로 떨어질 것이다. OECD도 5.2에서 4.7로, 월드뱅크는 5.1에서 4.4%로 성장률이 작년보다 올해 뚝뚝 떨어질 것이다. IB,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공통된 표현도 5.2에서 4.6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냥 컨센서스는 한 4.6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가 전년엔 나름 5%였는데 5%마저 깨지는 흐름이겠구나 이렇게 보겠고요. 가볍게 주요 IB들의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공유해 드리면 평균적으로 24년 4.6, 또 25년은 4.3 떨어졌는데 25년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 후에는 또 회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이 장기 침체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있고 중국 경제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있어요.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5% 정도라고 한다면 그 5% 정도를 밑도는 구간이니까 중국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인 거예요. 같은 사가 아니에요. 한국 경제는 2% 혹은 2%를 밑돈다. 그럼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망을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 월드뱅크의 전망을 인용한다면 24년 1월 중국 경제는 5.2, 4.5, 4.3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떨어질 것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23년 1월 지난달에 전망을 했고요. 지난 6월에 전망했었을 때보다도 더 하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이게 저의 견해랑 좀 거의 비슷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또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중국 경제 성장률의 그 둔화는 2010년에서 19년까지의 평년 성장률 대략 한 7% 정도로 볼까요? 이걸 잠재 성장률로 보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돈 채 그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2%니까 2%를 그래도 웃돌다가 2%가 간당간당하다라고 보니까 소프트 랜딩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중국 경제 이렇게 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피크 차이나 중국 경제가 이제 고성장은 끝났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24년 전망서에 쓴 이유는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정점을 찍고 더 이상 어떤 고성장을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폭망한다. 사라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마치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이 지금 일본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이잖아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도 물론 중국 경제는 다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만약에 시작한다 그러면 좀 다른 케이스지만 중진국 함정에 빠진 거죠. 중진국까지는 도약했는데 선진국으로까지는 갈 수 없는 그 중진국에 계속 맴도는 그렇다고 이게 다시 거꾸라져서 저개발 국가 뭐 쉬는 게 도구 다시 도약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언저리에 머물러서 늪에 빠진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온전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중국 경제를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입니다. 우리나라의 1위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중국 내수 경제가 위축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이 23년 약 5월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 증감률이었어요. 심지어 23년 1월부터는 그 대중국 수출액이 마이너스 30%대를 기록합니다. 근데 24년 1월에 16.1%로 반등했다라고 그 통계만 가지고 좀 자화자찬하는 방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억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출 증감률은 전년 동월과 비교하기 때문에 23년 1월의 수출액이 마이너스 30%였는데 이때 마이너스 30%로 떨어졌다가 예를 들어서 16% 메이크업 한 거예요. 무역 수지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잖아요. 대중국 무역 수지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실제 수출액 증감률로 볼까요? 23년 1월 수출액이 92억 달러였습니다. 대중국 수출액이. 근데 22년 1월이 133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30% 급감한 거예요. 23년 1월이. 근데 24년 1월은 107억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평년반도 못한 수출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6%가 늘었다는 것은 23년 1월보다 늘어난 거지 최악보다는 늘어난 것이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수출이 회복됐다 완전히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년보다도 못하고 여전히 대중국 무역 적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중국 경제의 불안이 계속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빨리 제가 강조했듯이 중국이 아닌 유망신흥국에 대한 신시장 개척과 수출 의존도를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꾀해야 될 때인 것이다. 기업들이든 정부든 그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때이다 라는 것을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중국 수출을 버려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 수출은 유지한 채 다른 유망 수출 대상국들을 확보해야 된다. 신시장을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중국 디플레이션 현상은 다소 긍정적인 건 있어요. 긍정적인 건 뭘까요? 물가가 글로벌 인플레가 상대적으로 빨리 잡힐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미국 물가, 한국 물가를 더 안정화시키는 데는 기여하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혹독했던 경제가 좀 회복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수출이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혹독한데 금리 인하 시점은 좀 앞당겨 놓는 두 가지 좀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같이 작용하는 그런 디플레이션 현실화임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녹화 말미에 지금은 라이브 중이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네, 여러분이 경제 공부에 좀 입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경제 입문서를 보시고 경제의 언어를 좀 장착해 주셨으면 좋겠고 24년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어떤 위협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먼저 가늠하시고 대응하시기 위해서 경제 전망서를 저와 함께 2050년까지 모아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